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 호투입니다. 자, 한국이 그 동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트럼프로 좀 이 어수선한 이 동맹에 소홀할 때 한국이 친중화가 급속하게 진전이 되어서 미국의 대중포위 구도 전략이라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빠져나간 탕화처럼 됐다. 그래서 오늘 허 대사님이 한국이 돌아온 탕화가 될 수 있냐라는 이런 주제하에 일부는 국제적 왕따를 당하는 문재인 외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은 앞으로 외교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그 이인영이가 통일뉴스라는 그 친북 좌파 대표적 매체죠. 거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이인영이 하는 이야기가 문의 임기가 얼마 안 났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6월달 안에 북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6월달이라고 시한을 정하고요. 그럼 지금 3월달인데 3개월 안에 한국이 미국하고의 관계를 다 정리를 해서 북한하고 관계를 원상 회복시킨다.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많이 그 맛이 갔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잠정 제목을 좀 한국은 돌아온 탕화가 될 수 있나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계속 탕화로 남겠죠. 네, 그렇겠죠. 아마 얘들 속성상 절대 바뀌진 않을 거고 그 한 2주 만에 끝내려 했는데 그게 러시아 문제를 4주 동안 다뤘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하고. 그래서 그간에 미국이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지금 한 두 달 반 정도 지났습니까? 바이든 집권하고 나서. 근데 최근에 뭐 하나 재밌는 게 뭐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잠정 국가 안보 전략 지침인가요? 예. 미국에. 근데 미국이죠. 근데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나중에 아주 말케한 책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선언적인 주요 목표 아마 방향만 제시한 건데 언론에서 굉장히 해박하게 많이 다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문구 가지고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나 분명한 거는 이제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소련을 주적으로 설정한 것처럼 표현은 부드럽게 했습니다만은 뭐 중국을 지금 전체 세계 질서 또는 뭐 영내 안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챌린저를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복싱 시합에서 이제 시합을 하자고 이야기한 건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북한 문제가 한 2번 정도 언급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 뭐 그간에 미국 관련해서 수차례 수학령하고 뭐 담화를 나눴었는데, 지금 굉장히 강성으로 포진하고 있고, 처음에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수학님이 이거는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 될 거다. 그다음에 동맹을 중시할 거다. 이런 예언들이 대충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 싱가포르 쇼 같은 걸 다시 한번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방장관, 통일장관이 헛소리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박이 대변인 등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과거에 그 트럼프 때문에 전혀 다르던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북한에 대한 어떤 평가를 11주간 걸려서 지금 여러 차례 이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 결론이 이제 곧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들을 좀 정리를 했고, 그런데 현재 이제 이 중간적인 평가로 보면 지난번에 그 자료에서도 좀 암시되었지만은 한국이 동맹에 이탈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지금 북한의 비핵화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불가능한 일을 미국으로 하여금 가능하도록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3월 17일 날 15일부터 17일까지 이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두 사람이 이제 일본 들렀다가 이제 일본하고 동맹 강구에 대한 중요한 협의를 하고 한국으로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 맞춰서 지금 터진 이슈가 미국이 30조를 들여서 대중국 오키나와부터 필리핀에 이르는 1도련선의 중거리 미사일 이제 방어가 아니라 미사일 이제 적극적 공격 전략.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이제 그냥 두면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중거리 미사일을 촘촘하게 깔아놔서 미국의 그 항공모함들이 일시에 격파되고
그러면서 중국이 결국은 지금 이 남중국 해부터 이 전부 중국의 어떤 텃밭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 중동에서 일본까지 오는 이런 그 중요한 그 에너지 이 운반 이 라인이 차단되는 이런 부분을 미국이 좀 우려하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올코트 프레싱으로 바짝 쪼우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한국 보고 이 쿼드에 들어오라 해도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아마 중국을 겨냥하는 미사일을 너네들이 배치하겠느냐. 저게 이제 사실은 지금은 재래식 미사일이라 하지만은 결국은 핵도 그렇죠. 배치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결국은 거기에다가 탄두를 바꿔서 이 전술 핵들을 넣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그거는 한국으로서는 더 받아들이기 네, 더 받아들이 어렵죠. 그래서 한국이 거부를 표명할 걸로 보여요. 네. 그러지 않아도 2017년에 그 문가리가 교묘하게 10월 말에 국회에서 그 강경화한테 여당 의원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산불 문제를 짚어가지고 강경화가 그때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 또 미국의 미사일 전략에 협조하지 않겠다. 또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걸 확인하고 중국이 곧바로 한국에 확인이 나왔다고 하면서 중국에서 또 이 중국 외무부 대변인이 발표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가리가 중국 가는 대가가 중국 가서 혼자 밥 먹으면서 또 기자들 얻어맞는 대가가 결국은 산불 정책이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산불 정책 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갔으니까 네. 그냥 당연히 뭐 두드려 맞고 오는 거죠. 그건 각오했을 건데 그 트럼프 때와 비교해 보자면 사실은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처음에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 하더니 나중에 싱가포르에서 바뀌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때 이제 좀 관심이 가졌던 거는 과연 그럼 미국의 직업 관료들이 한국의 문 정권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이 성격이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 파악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설마 저희들이 저럴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좀 더 좀 길길이 뛸 거다라고 봤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검찰까지 해체하고 아마 한국 통들은 아마 이 정권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아마 잘 알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서 장난을 치는 바람에 미국 관료들하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안도 별로 없었고 다만 트럼프가 떨어져 나가기만 기대했습니다만은 한 가지 여기서 좀 안심이 되는 거는 그래도 바이든 들어와서 대부분의 바이든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업 관료들이 일단 한국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갔다가 한국으로 올 때 뭐 형식적으로는 지금 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첫 외유더라고요. 첫 비즈니스 트립입니다. 그만큼 이게 아시아가 중요하다는 것 갖다가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너가 요 최근에 몇 년 굉장히 까불었는데 너가 중국에 쓸래 미국에 쓸래 아마 그걸 우회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아마 지금 그 관료들 한국 정부 관료들 머리로는 아마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일부러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 하거나. 그래서 그 콜린 킬이라고 미국의 국방부 서열삼이 그 지금 후보 인준 상원 청문회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한 미군이 부동의 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북핵에 대해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그 쉽게 가자고 지름길로 못 가고 미국이 문재인 임기 내 지금 조만간에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버렸어요. 전작권은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이 대북 제재가 시간이 걸려도 수수방관하지 않고 강력하게 지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미국의 고위 관계자 입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북한 정책이나 대한 정책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라는 게 사실 여기 차관 인준 청문회에서 거의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자주의 외교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미국도 지금 현재 미국 혼자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토나 또 아시아에서는 쿼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복귀를 하고 민주주의 서민 모임이니 뭐니 이제 복잡한 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 저 미국의 이 그 국무장관이 일본에 처음으로 가서 2+2 회담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쿼드 뭐 당연히 지금 일본이 소위 말해서 쿼드의 좌장기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4개국, 미국, 호주, 일본, 인도에다가 아마 가능하다면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이렇게 지금 끼워놓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뭐 뉴질랜드 당연히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예, 뉴질랜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하고도 삼각 군사 동맹이 유사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한국은 안 들어갈 거고 아마 베트남이 들어가는 우스꽝스러운 아마 그런 가능성이 더 아마 높을 거로 점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쿼드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 2004년에 발족했다가 2008년까지 조금 이렇게 무슨 협의체를 운영하다가 거의 사무나는 상태였거든요. 별 활동도 없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쿼드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환태평양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맹방, 일본, 인도, 그다음에 호주,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like-minded country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을 지금 압박해 나가자는 건데 먼 장래를 보자면 이게 혹시 그 나토를 아시아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네 나라만 가지고는 좀 힘들고 오히려 가능하다면 과거 옛날에 그 냉전 시대 때 동남아시아 C2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남아시아까지 전부 중국으로 떼내서 소위 말해서 가치 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큰 그림의 전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쿼드의 핵심이 영국이 들어오겠다고 지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 국가들까지도 지금 이 끌어들여서 중국 포위 구도에 가겠다라는 부분으로 미국이 이제 동맹 구도를 새로 줄을 세우는 그런 양상인데 일본이 이제 사무국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했다 그래요. 그래서 쿼드는 일본에서 이제 본부를 두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뭐 2+2가 일본에서는 이 미국과 일본의 이 더할 나위 없는 동맹 노선을 확인하는 거. 일본도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베 때 트럼프 때문에 속이 썩었잖아요. 비를 맞췄지만은 말을 못하도록 속이 상했죠. 싱가포르 같은 거 완전히 왕따 당했다는 기분이 들고. 근데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서 일본이 요즘 굉장히 신이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아마 미국에서 와서 한국에 좀 통첩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기 전에 깔끔하게 돈 문제는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문제는. 그거 가지고 질질 SME는 해체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가치, 그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 동맹이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내걸 때는 시비 걸 요건이 별로 이제 참 그동안에 안면 바치고 해서 시비를 걸라고 할 때 이제 첫 단계로 저하고 우리하고는 동맹의 가치가 맞니 안 맞니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요즘 부쩍 가치 동맹을 말을 많이 하는 거는 너가 중국하고 가치를 공유하느냐 미국하고 공유하느냐 이건 선택을 해라. 이건 양다리 건칠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양자택일이라면은 근데 중국과 지금 우리가 제일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안보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정말 좀 한심한 국민학교 같은 발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안보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돈은 그까짓게 조금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하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보가 만약에 이 지키 좀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간에 조금 버는 돈도 다 깎아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에서 이 국민 대중들이 우중들이 만약에 이게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면 아마 이게 지금 정부가 부추기겠죠. 그러다면 제가 몇 번 기회 쓸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10년 전에 상업판을 잘못해가지고 일본에서 나라 뺏게 되지 반드시 되는 중국의 준식민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굉장히 우려가 드는 상태고요. 이걸 하는 게 조심해야 될 게 분명히 20세기의 동북아의 패권을 노리면서 이렇게 영내가 안정을 해쳤던 건 분명히 일본의 제국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각 21세기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 영내 안정에 최대한으로 챌린지하고 있는 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제국주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여기서 그 서방 미국을 비롯한 서방하고 거리를 두면서 중국이 접근한다면은 분명히 이거는 110년 전에 오류가 또 한 번 되풀이되는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속에 미국 의회가 지금 목소리를 높여가는 게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 관련 법안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발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지금 북한 인권 특사를 빨리 임명해라.
지금 이렇게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발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저런 문제에 대해서 그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이 굉장히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압박을 적극적으로 해 들어가라. 지금 그런 지금 부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미 하원의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강력한 억제 봉쇄 정책을 입혀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변화를 강제할 방법이 저런 나라에 딱 문을 닫고 이 세국 정책을 쓰는 저런 나라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쪼아서 견디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애덤 스미스 미 하원 이 국방위원장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 북한의 그 뭡니까 저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고 이러면서 북한 편을 두면서 한국의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을 갖다가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미국에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되고 처음 출발했을 때 소장님이 직접 아마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바이든이 아마 인권 외교를 들고 나올 거다. 근데 그 인권 외교 카드는 아마 다자적으로 물론 뭐 양자도 있지만 아마 유엔이나 그다음에 기타 뭐 EU 이런 나라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어떤 주변 동맹국들의 어떤 그 건설적인 역할 그런 걸 기대하면서 북한을 쪼아갈 거라고 두 장의 카드를 쓰겠죠. 하나는 이제 소위 기존의 어떤 대북 압박, 거의 뭐 정치적 외교적 그런 카드일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인권 카드 내밀면은 제일 곤혹스럽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중국도 뭐 거기서 자유스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찌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의회가 부분적으로 백업해주는 그런 식의 구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그 한국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만은. 지금 미국 정부가 발의하고 있는 코드 이걸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그거 말고 또 민주주의 공동체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주의 공동체는 사실은 100개 이상이 되는 많은 나라가 가입했는데다가 제일 처음에 그 폴란드하고 미국이 조약을 맺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이 민주주의 공동체인데 그 폴란드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거의 뭐 그 거구적인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그 회원국 중에 정말 민주주의 한 나라 맨 나라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마 그 인권 외교 차원에서 아마 이 그 메커니즘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군사 작전할 때 어떤 도시를 포위할 때 되게 이중이 포위망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인링, 아웃링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공동체라든가 이런 걸 통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그 인권 외교, 인권이라는 카드로 하는 거는 아마 민주주의 공동체는 아웃링, 외곽에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코드는 정말 핵심적인 우방국 가지고 안을 쪼아서 중국을 옥죄야겠다. 그런 식의 아마 이중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도 지금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는 실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병력이 동원되가. 그런데 한국은 코로나 핑계 북한에 의식해서 지금 이번에도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훈련이 아니죠. 이건 훈련이 아니다. 그래서 한미 대세가 약화된다 이런 부분 속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주한미군을 부동으로 생각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8,500명이 고정된 게 아니다. 이 이야기는 그 미국이 최근에 이제 동남아 등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미군 기지를 추가로 중국을 의식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미국이 그 옛날에 그 미국의 이 조지 부시 때 이 이야기가 되던 이 글로벌 포스 리뷰 GPR입니까? GFR 글로벌 포스 리뷰라고 해서 이 세계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배치 이 부분 그래서 미군을 이렇게 저렇게 기동 타격군으로 두려야지 한 군데 붙박이로 두면 안 된다고 럼스펠드가 그때 바짝 좋았죠. 그 부분에. 부시 때문에 유연한 전략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다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하겠다면서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아마 미국이 이제 한국이 틀렸다라고 판단하면 가장 먼저 손댈 부분이 주한미군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한국의 경제 위기가 도래하지 않겠나고 보는 미국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지금 채권 금리 인상이 한국의 정치가 붕괴되고 또 한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자연스럽게 좀 외면해버리겠다. 그것도 수상님이 여러 번 걸쳐서 아마 운을 띄우셨던 것 같은데 미국이 만약에 우리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니 중국에 쓸래 미국에 쓸래 했는데 미국에 쓰지 않겠다는 운을 띄웠을 때 아마 제1보고는 경제 카드로 들고 나오겠죠. 예, 그렇겠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주한미군의 전 감축 예. 그걸 어느 정도 수요를 할지 그건 이제 하나의 방향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저희들 어릴 때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1961년부터 지금 계속 하는 해왔던 거고 거죠. 예. 그러다가 그게 사람들이 지금 되게 헷갈리는데 그게 나중에 아마 키 리졸브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훈련하고 늘 매년 3월에 했던 거죠. 지금 하는 게 소리 과거에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인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축소돼 가지고 이제 뭐 지휘소 훈련, 예. 뭐 이딴 뭐 이런 이상한 이름으로 애들 장난 같은 게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 3년 동안 군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시뮬레이션만 계속하고.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저도 지금 외교부 출신이면서도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진짜도 좀 공부가 부족했던 게 그간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미국하고 2+2 회담 형식 지금은 계속 해온 걸 알고 있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더만요. 예, 5년 만에 이제 이랬다고. 예. 그러니까 이걸 안 했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에 얼마나 한미동맹이 균열 상태에 와 있었던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게 아마 큰 걱정이고. 그 다음에 미국, 지난번에 트럼프 때는 뭐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한국이 정말 노골적으로 중국 편에 붙겠다고 했을 경우에 분명히 아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올 것 같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나올지. 근데 지금 수학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얼마 전에 제롬 파웰 그 연준 위원장이 좀 애매한 말을 하더라고요. 금리를 올리겠다는 표현을 안 하고 아마도 아마 인플레에 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실은 부인해 주기를 바라고 질문이 계속 들어갔고, 근데 이 연준의 패드의 이사들한테 2주간 입을 다물으라고 블라인드가 지금 지시가 떨어져 있다는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이거 방치해라는 거죠. 올라가는 거를. 그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그 연준 위원장이 얼마 전까지 국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분간 제로금리로 갈 거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사태가 이진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만약에 미국 쪽 금리가 올라가면은 한국에서 주식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돈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중국에 들어가 있는 유태인 자본까지 아마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아마 이중 효과를 미국이 누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국하고의 위기가 바이든 정권하고 발생하는 순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북 좌파 정권이 그야말로 한국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서 코너에 몰리는 국가 해체 부분, 즉 동맹이 외면했을 때 한국이 가는 길은 뭐 중국하고 북한한테 붙어야 된다. 그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과 이게 맞느냐? 중국이나 북한이. 이제 이 부분에서 전대미문에 한국이 지금 48년 해방 그리고 45년의 해방, 48년의 건국 이후에 쭉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로 지금 70한 몇 년을 종사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해체되는 국면이라는 것은 거의 국가 시스템 해체 아니냐? 그래서 국가 붕괴입니다, 이건. 예. 한국이라는 지금 해외 수출을 하고 먹고 사는 나라, 100% 개방 경제 국가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국가 해체다. 근데 제가 캐나다,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이상의 좀 좌파 성향의 그런 학자나 무슨 지식인 또는 학생들을 매번 만나봤었습니다만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이거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상당 수준의 학식을 쌓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을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좀 신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 근데 무슨 뭐 자영업을 하던가 뭐 길거리에 그냥 뭐 날품팔이하는 장사가 국제정치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심지어 미국의 유수한 대학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우리는 교묘한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문정인이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이거는 산수에서 일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나는 일을 알고 있다 이야기는 똑같거든요. 근데 더 놀랐던 거는 쟤도 잘 아는 주민대사 이수혁. 이 사람 지금 주미 한국 대사 자격으로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안보는 미국한다라고 이런 유치차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지금 미 학자는 둘째치고 지금 그 한국 정부에서 보낸 주미대사가 이런 정도 같으면은 이 대사 미국 관료들 만날 수 있을까요? 잡으면 연남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예 상종을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 미국이 아마 이 한국이 미국의 이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면 아마 미국 사람식의 매우 잔인한
간접적 보복. 미국 사람은 뭐 니 죽인다 하고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적 보복을 한국에 하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의 옛날에 그 금융 위기 때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보다도 돈이 한 4~6배 더 풀렸대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쓸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카드를 가지고 한국을 다룬다면 한국은 경제가 파탄 상태에 진입할 수도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상 같은데 이거 인플레 때문에 일자 돌없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건 뭐 미국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결국에는 그 이번에 그 인트림 그 내셔널 스트레티지 인터내셔널 뭡니까 시큐리티 가이던스 거기 보면은 그냥 개개의 어떤 양자 외교, 다자 외교의 어떤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미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어떤 함의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의 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를 좀 더 지속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런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의지도 표현된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어떤 시장 경제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걸 갖다 제대로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그게 중국하고 대결할 수 있다는 거지. 단순히 이제 경제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게 트럼프는 보십시오. 중국 갖고 뭐 그냥 막 대결하겠다 해놓고는 결국에는 세금 때리고 관세 때리고 해가지고 결국 피해는 자기들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무슨 뭐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했는데 기타 동맹은 어찌 되든 간에 관계없이 나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그냥 적자 폭만 줄이겠다는 식의 결론만 도출했었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바이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말하는 대중 억제력보다는 훨씬 더 스코프가 넓은 걸로 좀 더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아마 올 상반기에 북한하고 대화 재개가 아니라 상반기에 국제적 왕따를 미국 동맹 주도하는 미국에 의해서 당하기 시작할 거고 자, 그것이 얼마나 큰 나중에 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데미지로 작용할 건가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이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제첩에 저쪽에서 화가 나면 제재하는 건 별로 경제적인 측면일 건데 그거를 우리 일반 국민이나 또는 정부가 그 눈치를 챌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아, 저거 못 채죠. 미국이 주는 그 경고는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서 미국의 지금 저런 어떤 통화 정책이나 그다음에 금리 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재무부나 이런 데에서 분석을 해서 이제 미국의 국무부나 국방부로 주면서 과거에 2008년에는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1997년에는 어떻게 했는가 IMF 사태 이런 분석을 하면서 한국이 가장 다급해질 때 이제 이 어떤 카드를 미국이 쓸 수 있나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카드를 썼을 때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일반 국민, 재계 그거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런지 지금 한번 보세요. DJ 때문에 IMF 때 정권 교체가 이 한국에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될 타이밍에 미국이 한국을 IMF로 보내서 잔혹하게 처리했다. 그거는 다 아는 바니까. 그렇죠. 그리스보다 훨씬 심하게 당했죠. 뭐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사후적으로 입증이 된 그러면 거죠. 왜 미국이 심하게 했는가? 정권 교체기에 새로 바뀔 좌파 속성을 가진 정권에 코를 끼워서 끌고 다니지 않으면 그건 미국이 한국에서 급격하게 영향력을 상실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걸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마 이번에도 잘 모를 거예요. 당하고 난 뒤에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인영이가 그 무슨 금년 상반기에 결판 내겠다. 아마 이거 안 될 것 같은 게 지금 수학님과 쭉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바이든이 들어서고 나서 아직 뭐 석 달은 안 됐습니다만 나름이 처음에 발표한 거하고 비교적 이렇게 콘시스턴스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일관되게 어떤 그런 주요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대한 관계에서는 전부 굉장히 보면 이제 북한 문제 강성인 관료들도 지금 포진을 했다. 지금 차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지금 문 정부가 과거처럼 그런 게 트럼프하고 장난치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